자, 그러면 일단 총평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봅시다. 가볍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이 9월 모평을 통해서 뭘 예상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11월에 있는 수능이잖아, 그치? 수능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총평은 총평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선생님 종이를 받았잖아, 그치? 분석지를 다 받아봤지만 틀리는 문제들이 서로 다 달라. 누구는 이런 문제를 틀리고 누구는 저런 문제를 틀리고 누구는 이런 문제를 틀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총평을 통해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정작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와중에서 내가 뭘 틀렸으니까 혹은 내가 뭘 실수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약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따라 한번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22년 9월 모평 지금 예상 컷이 요래 나왔어, 그치? 그리고 다들 느꼈을 거야. 이거를 선생님 쉽다라고 말하면 괜찮은 거야 하면 괜찮은 거야 하는데 쉬운 문제는 맞았지, 그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컷이 98인데 2컷이 92까지 올라와 있다는 얘기인데 실은 요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죠? 등급이 전체적으로 하나씩 위로 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난이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조정을 한 적이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구모평 시험을 보고 이제 결과가 슬슬 나오네 만에 할 때쯤, 그러니까 저녁 오후에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재종반 학생들 기준으로 100점이 차고 넘친다. M모사 재종반 300명 중에 60명이 100점이다더라. 뭐 있던 얘기. 참 우리 학원도 100점 수두룩하던데. 엄청 받던데. 아무튼 재종반 중심으로 100점 러시가 이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는 이 얘기야. 학습 격차가 진짜 확실하게 벌어져 있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 이 친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학원에서 계속 수능 공부만 하다가, 그지? 저녁에까지. 그거를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을 해온 친구들이고,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 가요. 뭐 때문에 안 해요. 이러면서 학습 과정들을 많이 놓쳐버렸어,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갭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타난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문제 등급컷과 문제 난이도 조정 현적들을 살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가원 쪽에서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게, 그렇다고 마냥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쪽 위쪽으로만 타겟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습 결손을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해가면서 쉽게 문제를 낼 수도 없겠다라는 결론이 났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수능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6월과 9월의 그 중간 어디쯤이 될 가능성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6월 문제가 뭐 되게 말도 안 되고 어려웠다 그쪽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 문제 난이도보다는 올라갈 거야. 당연히 그게 목표여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프 예쁘게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야 된다고 했었죠. 자, 아무튼 컷이 좀 빡세게 나왔고, 그러면 이런 문제일수록 손해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득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등급 컷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꼭 맞추고 내가 맞출 수 없는 문제라도 어떻게든 용을 써가지고 운이 좋아서라도 수능 날에는 꼭 맞는 그런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작품의 선생님이 이제 지문 전체를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제일 재밌는 건 난이도 조정의 흔적이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해보자면 우리 이거 사회지문 봤었잖아, 그치? 사회지문 내용이 대충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그 지문 안에서 뭐 단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문이 쫙 흘러갔었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은 당연히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있을 줄 알았어. 반대로 장기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없던데? 단기만 얘기하고 끝나던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락을 하나 날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냥 가지문에 세 단락, 나지문에 세 단락씩 나오면서 내용이 정리가 됐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깊이 있고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살짝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거. 그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난이도 조정의 흔적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연계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계율이 우리 작품이 이제 문학 중심으로 가자면 표시 좀 해볼까? 이번 전체 작품 중에서 이 배비장전 고전소설 연계였죠, 그죠? 그리고 어디 가니 현대시 종가 연계였고요, 고전시가 규원가 이렇게 세 작품이 연계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작품의 뭐 개수를 따져봤을 때는 연계율이 선생님 50%도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요 작품 안에서 이 작가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이게 노래와 이야기가 최두석 작가의 작품이었잖아. 이거 우리 수능 특강에 성의꽃에서 배웠어. 이 사람의 작품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가 연계도 분명히 등장은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신경 써준다면, 어쨌든 연계율은 대략적으로 절반은 어쨌든 최소한 가져간다 라는 걸 생각해서
그리고 하나 더. 여기 현대시 종가 문제 중에 이따 보겠지만 문제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만 해뒀다면 답이 손 번쩍 들고 있는 녀석이 있었을 거야. 혹시 그 문제 이따 보여야겠지만 틀렸다면 나 지금 작품 복습 안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야. 이렇게 연계의 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케이? 작품을 분석을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통통통 튀어나올 정도로 정리가 될 테니까 그런 거는 꼭 챙겨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수능 난이도는 아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버렸죠. 지금 9월보다는 당연히 올라갈 거야. 이렇게 유지될 리가 절대 없다고. 근데 대략적으로 6월 수준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 정도? 그래서 이 중간치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 난이도 조절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독서의 난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그동안 기존에 그러니까 뭐 문학이 어려워야 해, 독서가 쉬워야 해 이런 건 없지만 상대적으로 오답률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문학보다는 독서의 비중이 많이 높았던 건 사실이지. 문학은 한 2개쯤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문학 비중이 많이 높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야. 문학의 오답률 비중이 높은 문제들이 좀 더 있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독서의 난도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독서 난도를 다시 원래치를 시켜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서 지문에 혹시 이번 시험에서 예년과 다르게 문제 독서 점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난 독서가 완성됐나 봐. 이제 문학만 파면 되겠구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해오던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총평은 이 정도다. 상대적으로 난이도 조정을 분명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연계 조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으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험은 이 9월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시험지를 넘겨보면서 세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오답률 베스트 10에는 어떤 문제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독서론. 그치? 1번부터 3번까지 독서 지문 얘기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지문 세트 자체는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쉽다 쪽이 아닐까? 그쵸? 특히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걸려라 한 다음에 시작했더니 첫 번째 문제에서 답이 나와버리고 보통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하나 선생님의 의견을 말하자면 이 독서 지문이 문제 전체 구성에서 1, 2, 3번 세트로 바뀌어 있었잖아. 그죠? 근데 1, 2, 3번 문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 날 수능 시험장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바라보는 문제잖아. 긴장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렵고 골 때리고 미치도록 만들지 않는다고요. 옛날에는 화작 1, 2, 3번 문제가 그런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이 독서론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왜냐? 육모에도 이거 나왔었잖아. 그치? 선생님이 그때 육모 해설할 때도 육모에서 이렇게 독서론 지문이 나왔었고 국모에도 나오는지 여부를 따라서 수능의 어떤 결과를 바라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낼 거야. 알아둬. 라고 선언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서론의 영역은 이따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지만 스피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피드 싸움 하려면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가, 나 지문이 분석되어 있는 무슨 지문? 복합 지문. 자, 가만히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독서론 문제를 출제하고 그 다음에 복합 지문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예측했던 내용들이잖아. 그리고 육모, 구모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니까 이거는 내겠다라는 거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고 효과와 관련된 가지문하고 나지문은 광고의 효과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서의 어떤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지문은 어떻게 보면 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뭐랄까 깊이 있게 푹 파고드는 게 아니라 딱딱 끊어서 어느 정도 약간 절제하는 느낌이랄까? 여기서 다리가 17개면 너무 많은 거잖아. 한 16개 정도만 아니면 그냥 10개 정도로 냅두자면서 잘라낸 느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적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특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8번 문제 같은 유형 솔직히 3점짜리지만 쉬웠을 거야. 안 쉬웠을까? 상대적으로 어렵게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문제의 구성 방식 그리고 문제 출제 방법 출제되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걸 선언했다. 예상컨대 8번 같은 문제가 우리 수능에서 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가와 나를 복합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거든. 이거는 분명히 난이도 조절을 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회 지문 하나 나왔고요. 다음 지문을 넘어가면 10번부터 13번에 인문 지문이 나와 있어. 근데 물어보자. 이번에 나왔던 전체적인 지문들 중에서 솔직히 인문이 제일 힘들었죠. 난이도가 좀 있었어.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으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그냥 딱 드러나게 나타내면 설명이 편한데 이게 제목부터가 이런 식이야. 반자유의지 논증 이래버리니까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에서 논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자유주의에서 다시 한번 비판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막 생각이 흐르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죠. 인문지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사상가나 철학가의 주장이 나올 거다. 그 주장의 판단과 근거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 틀에서는 솔직히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어. 그런데 자 이제 처음 얘기하죠. 문제 전체 구성에서 11번 문제는 화작 기준 오답률 8위 그리고 언매 기준은 오답률 10위였어요. 대략적으로 한 66%의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제 뭐 골치 아팠나 봅니다. 또 12번 문제는 이번 시험 전체의 오답률 2위 문제였어요. 화작이랑 언매가 공통입니다. 정답률은 대략적으로 46% 정도 나오는 문제였는데 추론 문제였잖아. 지문의 내용이 조금 꼬여있어 보여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독해를 어느 정도 좀 반복적으로 연습해둔 친구들은 오히려 또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던 그런 문제 패턴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있는 13번 문제도 화작 기준으로는 오답률 4위 그리고 언매 기준으로는 오답률 5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은 대략 55% 정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지문의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게 파악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지문의 핵심 주장을 정확하게 구분해가면서 정리해야 되는 지문 이 정도의 특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독서 지문의 마지막으로는 기술 지문, 메타버스 관련된 지문이 나왔었죠. 전통적으로는 기술 지문이 항상 제일 어려워가지고 우리 많이 엿을 먹이고 그렇지 특히 과학 기술 지문이 다 그랬죠. 그랬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앞에 있었던 인문지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이 할만했나봐요. 미리 오답률부터 말하는 김에 말씀드리자면 14번 문제가 오답률 화작 기준 7위, 언매 기준 9위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정답률은 65% 정도.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있는 16번 보기 적용 문제가 언매 화작 공통 오답률 3위 문항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인문지문에서 오답률 베스트 2, 기술지문에서 오답률 베스트 3가 나왔죠? 근데 어쨌든 뭐 트렌드가 어쨌든 간에 독서 지문이 항상 최상위 등급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더라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재미난 점은 16번 문제를 잘 풀었어야 하는 게 잠깐만 16번만 그랬나? 잠깐만 아니네 14번 문제 16번 문제가 정답률이 이제 전부 다 좀 베스트 10에 들어간 녀석이라고 했었죠? 이 두 문제의 답을 추론하는 과정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생각보다 답은 쉽게 나와. 낚이지 말아야 돼. 문제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렸던 어떤 패턴들이 있었잖아.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 중요하다. 맞는 말 사이에 틀린 말 끄집어 넣기, 그치? 서로 맞는 말을 말도 안 되게 연결해버리기 이런 것들이 요즘 오답의 트렌드라고 했었잖아. 여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독서 지문 다 살펴봤고요. 지금 지문 구성 자체는 독서론을 하나 포함하고 3지문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선생님, 수능에서는 4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은 없나요? 한다면 복합 지문 때문이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구성 양식을 봤을 때는 지금 독서론을 포함하면 4지문 정도의 구성이 나올 것 같고요. 수능 모평에서는 기술이 나왔으니까 우리 수능에서 과학이 나온다는 보장은 딱히 없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과학 지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우리도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구성 자체는 인문사회, 기술. 상대적으로 기술이나 과학 지문보다 인문사회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어려운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연습 많이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인문 같은 경우에는 철학, 논증, 그치 뭐 이런 지문들이 좀 많이 어려운 편이고 사회 지문 같은 경우에는 경제나 법률 이런 지문들이 많이 어려운 편이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해 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가 독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부터 21번에는 배비장전이라는 작품이 있어.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 했었나? 선생님 니들 이제 문제 풀고 있었을 때 선생님은 이거 해설 쓰고 있었거든. 참 별일을 다 하죠. 어디서는 뭐 분석하고 어디서는 테디스 쓰고 해설 쓰면서 되게 재밌던 게 야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18번 문제 맞는 말인데 잘못된 단어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또 틀리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급하려고 하고 그치? 시간이 촉박하다는 느낌. 특히 뭐 독서부터 순서대로 풀어오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됐어? 하면서 막 두근두근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놓치고 이런 일도 벌어졌을 텐데 문제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기존에서 말씀드렸던 거에서 크게 변함이 없었고 예를 들어 봐봐 18번 서수장 특징 안 보이죠?
없잖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상 특징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내 예상대로 흘러간다라는 그 어떤 자신감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자세한 거는 이따 얘기하도록 합시다. 오답률 베스트 10에 들어간 문제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22번부터 27번에 좀 지문이 길죠, 그죠? 갈래복합 지문인데요. 제목은 똑같이 그치? 갯마을. 근데 하나는 소설 버전 갯마을이었고 한 작품은 시나리오 버전의 갯마을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설 버전과 시나리오 버전 같이 나왔던 문제 혹시 니들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전우치전 기억나? 기출문제 최근 풀었던 친구들은 그 세트도 기억날 거야. 전우치가 막 도술 부려서 임금님 앞에서 그치 생쇼하는 장면, 그리고 전우치의 그 영화 장면을 그 시나리오 집어넣어서 그 두 개를 비교하고 각복. 여러분들 그 거울 문제 힘들었었잖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 거기 나오는 거울 문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구성이 나타났던 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래복합이라고 해서 꼭 운문과 산문을 묻지는 않는다. 그치? 갈래복합이니까 반드시 뭐 수필이 등장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없다는 거 알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전체적인 구성은 여기서는 그래서 22번을 잠깐만 보면 서술상 특징을 어떤 식으로 했다? A 부분에서만 확인해봐 라고 내고 있는 거. 말씀드렸던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특정 부분에서의 서술상 특징을 묻고 인물과 사건과 관련된 정리하고 보기를 통해서 이야기 만들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의 구성은 크게 다름이 없었다. 역시 이 문제 세트도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답률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문제 없었습니다. 27번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맞는 말 사이에 틀린 단어, 틀린 구절 집어넣기 또 같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앞쪽 두 쪽 지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 몸 푸는 느낌이었다면, 근데 이번엔 요 두 지문 세트가 좀 빡셌죠. 놀랍게도 근데 지금 두 작품씩 나와 있는 세트인데 한 작품씩은 다 연계됐던 작품들이야. 자, 첫 번째 현대시 파트를 보면 5장 만에 종가가 나왔어. 자, 여러분들의 시험 풀 때 당시의 나의 마인드는 어땠을까요를 질문하고 싶어요. 종가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이거 막 눈 막 찝찝거리고 새로 막 생성된 단어 가지고 그치? 종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다, 풍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배웠던 작품이잖아. 작품의 내용이 바로 기억나고 어떤 내용이 중심이었는지 알고 그냥 종가 나왔네? 그러면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 하면서 딱 넘어갈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노래와의 이야기. 낯선 작품이지. 오케이? 분명히 현대시 두 편 중에 한 편은 낯선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었잖아. 근데 쫄지마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31번 볼래? 31번에 이 작품은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하는 해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부터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접근을 했다면 쉽게 해석할 수 있었을 거고, 예를 들어 28번 같은 경우의 문제, 이거 틀린 사람 솔직히 반성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손들고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에 따르자면. 오케이? 그건 잠시 후에 설명. 그리고 29번 문제, 화작 기준 오답률 5위, 엄매 기준 오답률 6위에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한 58% 정도 나왔는데 이건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이 뭔지 구분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구분은 어떻게 시작했어야 된다? 31번의 보기를 바탕으로 내용을 일단 배경을 전제를 깔아놓고 작품을 분석한 다음에 그 작품 속에서 나오는 이 노래와 가사, 이야기, 말이라는 단어들의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인지를 파악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지. 그리고 30번 문제는 화작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오답률 9위에 해당하는 문제였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연계 작품 하나와 비연계 작품 하나를 묶어서 문제 난이도를 조정하는 형태의 현대시 구절. 이번 육모평도 그랬고 구모평도 그랬고 수능도 비슷하게 갈 거야. 자, 마지막 고전 시간이에요. 고전 시간은 규원가. 그렇죠. 선생님이 그때 3인국, 소미인국이 나왔기 때문에 규원가 뭐 이런 작품들의 중요성이 엄청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워낙 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대비로라도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 수업 관련해서도 여러 번 겪었던 작품일 텐데 이 문제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답률 베스트 1이 넘버 1이 나왔었죠. 34번 문제. 이 문제는 정답률이 34% 정도 나왔습니다. 화작 엄매 가릴 것 없이 둘 다 오답률은 베스트 넘버 1이었어요. 근데 이 34번 문제도 결론적으로는 해석이 똑바로 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문제 작품의 어떤 해석이 똑바로 되고 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걸고 있는 이 트릭을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 맞고, 특히 이 문제에서 4번 찍어서 틀린 사람이 있으면 잠깐 손 좀 들어봐 줄래? 내가 이 문제에서 4번을 선택해서 틀렸다.
없어? 아 있구나. 오케이. 참고로 정답이 2번인데 34% 나왔거든요. 선생님 왜 4번 물어봤냐면 4번 선택한 친구들이 44%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 말고도 다른 반이라든가 또 다른 학생들 질문을 막 봤잖아. 34번 질문을 제일 많이 해. 100점에 가까웠던 친구들이 특히 많이 해. 제가 뭘 놓친 건가요? 자, 해석 똑바로 하는 거 신경 썼으면 좋겠고, 우리 반 기준으로는 우리가 문학을 정말 열심히 빡세게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어떤 효과를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뿌듯함도 약간 포함되는 그런 문제 세트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32번 문제 자체는 오답률 화작 기준 6위, 엄매 기준 7위에 해당했던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은 60% 정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학 파트까지 한번 다 정리를 해봤어요. 자, 나오는 구성 자체는 다를 거 없었죠, 그죠? 운문 파트의 고전 현대, 산문 파트의 고전 현대 다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나리오가 선택돼서 저자작품으로 편성이 됐다는 거. 작품 구성이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우리가 보게 될 수능 문제 역시 이거에 준하게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는 거 우리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기간에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명확히시죠? 특히 고전 운문이나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해석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겠다는 게 느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쉽게 풀 수 있고 문제의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통 영역 34번까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 선택 영역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 일단은 선택 영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작은 난이도가 고만고만하게 유지됐습니다. 당연히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문제 없었고요. 뭐 새롭고 이상하고 어이없고 복잡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푸는 스타일마다 다 다른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기존에 익숙했던 화작 먼저 시작한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거나, 또 요즘에 뭐 문제가 1번부터 위니까 그냥 1번부터 풀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어느 쪽이 됐든 화작이나 엄매는 기존에서는 뭐였다? 수능 전체를 스타트 끊어주는 영역이었다 보니까 특히 화작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미친듯이 어렵게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나름대로 그 문제 회차마다 새로운 시도 하나씩은 있어. 근데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건 문제의 형식을 좀 바꿔본다거나 묻는 방식을 좀 바꿔본다거나 이런 식일 텐데, 그것만 빠르게 적응하면 역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역으로 선생님 저 화작에서 틀렸는데요 하신다면 연습 더 하세요. 연습 더 하세요. 그게 답일 겁니다. 연습량으로 커버를 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의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쯤에서는 내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화작 유형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아차하고 실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신경 쓰면서 문제 푸는 양을 늘리시되, 무턱대고 똑같이 막 2배, 3배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수가 아닌 그 화작의 어떤 오류들,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엄매는 좀 할 얘기가 있는 게, 자, 우리 지난 육모평 때는 엄매가 좀 쉬웠다라고 했었죠. 엄청 쉬웠습니다. 진짜로요. 거의 날로 먹는 분위기였거든. 근데 이번에도 솔직히 어렵다라고 질문하신다면 이런 느낌은 솔직히 들어요. 옛날에 막 킬러 문장이 문법에 있었고 이럴 때 시절에 비하면 껌이지. 그런데 재미난 점은 36번 문제가 엄매 기준 오답률 8위였고요. 37번 문제가 엄매 기준 오답률 4위였습니다. 참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답률이 막 63%, 50% 이렇게까지 찍히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36번 딱 봤어.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 막 이딴 말 나와 있잖아. 처음 보지? 당연하지, 처음 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근데 새로운 영어지만 이 새로운 영어는 우리가 배웠던 어떤 특정 용어로 대치가 됐었을 거예요. 그 대치 관계를 찾아내는 게 심의였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침 규칙이었지 이거? 우리 배웠던 내용. 선생님이랑 수능 문법 특강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거 알려드린 거 기억나실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이게 그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아무튼 기본 개념 싸움이라는 거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참고삼아 38번 문제는 엄매 기준 오답률 베스트 11, 11위였던 문제였어요. 이 녀석은 문장 하나에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의 개념, 그리고 또 높임 표현까지 한 번에 묶어서 냈죠.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그 괄호 묶기법 그런 것만 좀 잘 적용했다면 룰루랄라 풀었을 거라고 또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혹시 39번 틀린 사람 있으면 반성 크게 하셔야 돼요. 39번을 틀렸다면 이거는 진짜 틀린다, 이게 그냥 무심코 틀려버린다니까. 틀렸다면 내가 지금 정말로 기초적인 개념도 정리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커버 치세요. 알겠죠? 지금 와서 갑자기 영역 바꾸는 것도 좀 웃긴 일이고. 자,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이 육모평 때 했던 얘기를 살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육모평 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온다면 당장 화작하는 친구들도 엄매로 뛰어가는 게 맞다. 그치? 근데 이번에는 오답률 4282에 분명히 엄매 문제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번엔 어려워졌으니 관둬야 될까? 역시 그건 아니야. 예상컨대 요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작년에 대비 또 재작년 대비 분명히 하락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걸 생각하자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분명히 명확하게 올릴 수 있는 틈들이 있을 거야. 그 틈들을 공략을 잘해서 개념 정리 잘 해놓으시고 기출문제 분석 많이 해놓으시고 하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 정도까지 해서 이번 구모평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이제 세부 영역별로 문제들을 지문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면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시간 투자 좀 합시다. 구모평은 이거 투자를 해야지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풀 문제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같이 좀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자,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럼 잠깐 좀 숨 좀 돌리고 이따가 이어서 와서 1번 문제부터 독서부터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 후에 봅시다.